당신의 비트코인은 안녕하십니까? 가상자산의 모든 뉴스 생방송 크립토투데이입니다. 어제 신도 명단 문제로 말이 많았던 신천지의 이만희 씨의 기자회견이 있었는데요. 네, 혹시 보셨어요? 당연히 봤죠. 저는 실시간으로 봤는데 보면서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지? 라는 생각도 또 들기도 하고요. 네. 또 답답하다, 화난다 이런 느낌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네, 그렇죠. 아무래도 뭐 영생하신다는 분이 건강도 좀 연로하셔서 그런지 몰라도 그러게요. 이 코로나19에 뭐 적극 협조한다라고 하니까 우리 한 번 더 믿어보는 수밖에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것보다도 우리가 서로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서 손 씻기와 음. 마스크 항상 잘 갖추시고 다니시기 예. 바랍니다. 자, 그러면 저희도 방송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요 경제 지수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코스피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2.22% 올라서 2047포인트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회복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S&P 500 지수도 지금 올랐습니다. 4.6% 상승해서 3090.23포인트고요. 금은 1그램당 61,475원으로 3.51% 지금 하락했습니다. 계속해서 달러화도 보죠. 달러화는 1.36% 지금 하락했습니다. 1,194원이고요. 국제유가는 4.44% 상승한 46.75%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지금 현재 4.41% 또 상승하고 있습니다. 8,958달러고요. 비트코인의 점유율은 0.3% 하락해서 63.7%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꼼꼼히 확인하시면서 오늘 또 전략 세워나가시길 바라겠고요. 네. 자, 다음은 글로벌 주요 소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은 ECB는 코로나19의 경제적 영향에 대응할 준비가 돼 있다고 이 라가르드 총재가 밝혔다고 합니다. 네, 이 뉴스 때문에 지금 뉴욕 증시가 반등을 성공한 건데요. 네. 라가르드 총재가 성명에서 코로나19가 빠르게 전개되는 상황인데 경제 전망과 금융시장의 기능에 리스크를 초래하고 있다. ECB 같은 경우에는 이 추이와 경제적인 영향을 계속해서 예의주시하고 있고 우리가 잠재적인 리스크에 필요하고 적합하도록 적절하고 선별적인 조치를 취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계속해서 상승 흐름 이어갈지도 지켜보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자, 다음 소식도 저희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암호화폐 뉴스 앱이 지금 삭제가 됐다고 합니다. 두둥. 무슨 소식이죠? 네, 플레이스토어가 코인데스크 그리고 코인텔레그래프라는 이제 뉴스 앱이 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앱인데요. 이 암호화폐 뉴스 앱을 삭제한 것으로 나타냈는데요. 미디어가 지난 12월에 메타마스크 앱이 플레이스토어에서 삭제된 바 있다고 밝혔고요. 네. 구글이 유튜브와 그리고 플레이스토어에서도 암호화폐 관련된 컨텐츠를 금지하고 있다고 지적을 했는데 저희 코인소식닷컴이라는 앱을 저도 만들어가지고 지금 플레이스토어에 올려놨는데 네네. 이건 아직 문제가 없어요. 유명하지 않아서 그런지. 그러면은 요걸로 일단은 뉴스 확인하시라는 거죠. 네네. 네, 간접 홍보했고요. 네. 다음 소식 보도록 하겠습니다. 독일 금융당국이 암호화폐는 금융상품이다라는 의견을 지금 밝혔다고 합니다. 네, 독일 금융감독청 바핀이 이 일에 디지털 자산을 금융상품으로 분류하는 지침을 발표를 했는데요. 바핀 관계자가 가상화폐는 중앙은행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하거나 보증하지는 않지만 교환 매체로 인정이 되고 전자적으로 전달 혹은 또 저장 그리고 거래를 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국제자금 세탁 방지기구를 비롯한 여러 주체에 공통된 암호화폐 정의를 토대로 이번 지침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예. 자, 다음 소식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웨스트 버지니아주에서 블록체인 투표 앱 보츠를 사용 중단한다는 소식이 또 들려오고 있습니다. 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보츠 앱이 드디어 중단됐네요. 네, 중단이 됐습니다. 지난 토요일에 웨스트 버지니아주 국무장관 맥 워너가 장애인이나 해외 거주 유권자는 주 예비선거 기간에 모바일 앱으로 투표를 할 수 없다라고 최종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네. 지난해 중간 선거 기간에 보츠 앱을 시범 도입을 했고요. 올해 2월 초에는 주 전역에 전자투표 옵션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도입한 바 있는데요. 네. 보츠 앱에서 최근에 보안 취약점이 발견이 돼서 웨스트 버지니아주가 노선을 변경한 것으로 보인다고 미디어가 설명을 했습니다. 예, 아무래도 보안상의 문제가 가장 크기 때문에 또 이러한 상황이 나온 것 같습니다. 네. 자, 다음 소식도 보도록 할게요. 미국에서 암호화폐를 훔쳐서 북한으로 돈 세탁을 도운 중국인 2명이 붙잡혔다고 합니다. 아이고, 네, 미국 재무부는
북한과 연계된 사이버 공격에 참여해서 1억 달러 상당의 암호화폐를 훔친 혐의로 중국 국적자 2명을 제재를 가했습니다. 네. 미국이 이 자금이 북한의 불법 미사일 및 핵무기 개발 프로그램을 위한 돈 세탁에 사용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유, 무섭네요. 네. 자, 이렇게 글로벌 주요 소식 저희 살펴봤고요. 다음은 국내 주요 소식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서울시가 시민투표에 블록체인을 접목한다고 합니다. 네, 서울시가 3월 1일부터 개편을 해서 새롭게 운영하는 시민 참여 플랫폼 민주주의 서울이라는 플랫폼이 있는데요. 여기에 블록체인 기술을 처음으로 도입한다고 합니다. 서울 시민이 제안한 안건을 투표하는 과정을 블록체인으로 접목을 해서 데이터의 위변조를 막아서 신뢰성 있고 투명한 어떤 투표를 마련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네, 민주주의를 정착시킨다는 이 계획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또 보안도 잘 되어 있다고 하니까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다음 소식 볼게요. 글로벌 사업이 대부분인 이 블록체인 업계가 해외에 한국인 입국 금지의 비상이라고 합니다. 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한국인의 입국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국가가 80곳을 넘었습니다. 와우. 글로벌 사업 영역이 큰 블록체인 업계에서도 비상이라고 네. 하는데요. 특히 국내 블록체인 기업들이 많이 진출한 지금 베트남이나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도 한국인 입국에 제한을 두면서 사업 추진 자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이 늘고 있다고 하는데 네. 이 부분은 이 기사를 쓴 디센터의 박현영 기자님을 이따 친절한 경수시에서 전화로 연결해서 자세한 사항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2부에 또 기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도 볼게요. 국가기록원이 블록체인 기술 연구에 참여할 기관 신청을 지금 받고 있다고 합니다. 네, 정부가 적극적으로 여러 가지 부서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국가기록원이 블록체인 기술 도입 연구에 참여할 연구기관을 모집한다고 합니다. 오늘 3일 오전 10시부터 5일 오전 10시까지 조달청 나라장터 홈페이지에서 블록체인 트랜잭션과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 기록 관리 적용 방안 연구에 대한 공고로 입찰을 한다고 합니다. 관심 있는 기업들은 입찰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목요일까지니까 여러분 꼭 참여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자, 다음은 업계 주요 소식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게이트.io에서 비트코인 또 라이트코인, 테조스의 3배 레버리지 거래를 출시한다라고 합니다. 네, 암호화폐 3배 레버리지가 이제 마진 거래인데요. 네. 공매수, 공매도 거래 상품을 출시한 예정이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공지에 따르면 게이트.io가 ETF 상품은 무기한 계약 시장에서 리스크 관리를 하면서 매일 0.3%의 수수료를 부과한다고 합니다. 네,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다음 소식 볼게요. 자, 두 번째는 트위터 활동과 또 리플 가격의 상관관계가 강하다는 기사인데요. 소장님,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네, 트위터 이용자들이 예. 트위터에 올리는 리플 관련된 트윗의 수와 예. 그리고 리플의 가격 변화 사이에 상관관계가 최근에 강해진 것으로 나타났다고. 이게 무슨 얘기야? 어떤 상관관계? 네, 가격이 올라가면 떡상, 가지야 이런 게 많이 네. 나오니까 이런 거 아닌가? 오. 어쨌든 코인스피커라는 데에서 보도를 했는데요. 최근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8년 한 해 동안 리플 관련된 하루 평균의 트윗의 수가 5,937개인데요. 네. 2019년도에는 5,346개로 약간 감소한 뒤에 올해 1월에는 5,001개로 집계가 됐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2월 들어서 트윗의 수가 6,429개로 급증을 했는데 같은 기간에 리플의 가격이 약 12% 정도 상승했다. 이를 종합하면 트위터 활동의 리플 가격 사이에는 62%의 상관관계가 예. 좀 어쨌든 갖다 맞춘 것 같지만 네. 어쨌든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요. 트위터의 계좌 수가 가격이 올라가면 많아지면 많이 글을 쓰죠. 리플 가격 리플도 그렇다라고 하니까 그걸로 예측 못하지. 네. 일단은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네. 다음 소식도 볼게요. 자, 다음은 카카오의 암호화폐 클레이가 일본 리퀴드에 상장됐다고 합니다. 데단스. 일본 거래소에 상장한다는 건 굉장히 다른 색다른 의미인데요. 네. 일본에는 정부에서도 이걸 체크를 합니다. 이 그래요? 코인이 제대로 된 프로젝트인지 기업인지 확인을 하는데요. 어쨌든 카카오 암호화폐 클레이가 2일에 일본 리퀴드 거래소에 상장을 했습니다. 클레이 같은 경우에는 카카오의 싱가포르 법인인 클레이튼이 발행하는 암호화폐인데요. 네. 클레이가 이날 리퀴드 비트코인 마켓에서 거래를 시작했고요. 최초 상장가가 0.1968976달러입니다. 오후 7시 45분 기준으로는 0.203달러 정도 돼서 약 242원 정도에 지금 거래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네, 다음 소식도 볼게요. 이더리움이 과매도 구간을 탈출하면서 금과 유사한 흐름을 지금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네, 금하고 저희가 계속 매일같이 네. 경제지표에서 설명을 드리고 있지만 금하고 거의 비슷하게 가고 있습니다. 확률상.
네, 암호화폐 시가총액 2위의 이더리움도 과매도 구간에서 지금 벗어났고요. 네. 암호화폐 공식 플랫폼 쟁글이 이더리움의 기술적 지표인 RSI가 과매도 구간까지 진입을 했다가 현재 이 구간을 탈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쟁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예, 자 업계 주요 소식까지 저희 이렇게 살펴봤고요. 다음은 크립토 말말말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말은 KPMG 보고서가 암호화폐 역대 해킹액이 98억 달러가 지금 넘었다고 밝혔다고 하네요. 네, 2017년 이후에 최소 98억 달러 상당의 디지털 자산이 해커에 의해 도난당했고 예. 그리고 기관 투자자들은 이 자산이 현금이나 주식, 채권 같은 방식으로 보호될 수 없으면 암호화폐를 소유하는 이 위험을 리스크를 감수하지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암호화폐 및 관련 데이터 관리 문제에 대한 방법론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예. 이 내용이 뭐냐면 암호화폐를 보유를 안 해봤잖아요, 아직. 네. 근데 부자들은 이거 올라가니까 보유를 하고 싶어요. 계속해서. 근데 막 해킹 사건도 터지고 이 신뢰도에서 괜히 갖고 있다 잃어버리는 거 아니야? 불안하죠. 네네. 근데 누군가가 중앙화된 집단에서 보장을 해준다면 거기다가 보관하는 건 안전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주체가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다시 법제화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해킹액이 98억 달러라니까 이것도 좀 놀라운 소식인 띠용.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말도 볼게요. 리플 CEO가 리플 판매 없이 수익 내기는 어렵다고 말을 했습니다. 회사 지분을 그렇다면 더 팔겠다는 건가요? 이거 뉴스 퍼지면 리플 내려가게 생겼다 이거. 다시 그럼 트위터 쓰고 리플 적어주나요? 대박. 네. 네. 최근에 리플을 판매하지 않는다면 리플사는 수익성을 도모하기 어렵다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리플 판매 같은 경우에는 회사의 중요한 캐시플로우의 중요한 부분을 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서 유명한 암호화폐 애널리스트 루크 마틴이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서 리플사는 리플을 덤핑하고 덤핑을 해서 생존을 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는데요. 대표이사가 직접 이렇게 얘기를 한 거 보면 리플은 지금 사업 모델로 수익이 나는 게 아니고 리플 팔아다가 일반 투자자들한테 떠넘기고 그 돈으로 먹고 사는 겁니다, 여러분. 리또속 조심하십시오. 리또속. 또 리또속이 나왔네요. 자, 다음 말도 보도록 할게요. 이 와중에 비트코인이 6,000달러까지 하락할 전망한 이렇게 또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네, 뭐 이런 거야 그냥 뭐 얘기하는 거니까. 예. 영국 소재의 외환 및 암호화폐 거래 플랫폼 익스체인지 그룹의 조엘 크루거가 BTC 가격은 향후에 수주 혹은 수개월 내에 6,000달러 선까지 하락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전망을 했고요. 네. 이와 관련해서 현재 비트코인은 6,000달러에서 강한 지지를 형성하고 있고 해당 지지를 받기 전까지 비트코인의 하락세가 지속할 수 있다라고 설명을 했는데 네. 이런 자세한 내용들은 우리 월요일 날 브라이언 대표님이 설명해 주신 차트를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자 다음 말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말이네요. 모건 크릭 공동 창업자가 올해가 비트코인을 매수할 절호의 기회다 이렇게 얘기를 또 했다고 하네요. 이건 매년 매수할 절호의 기회가 많죠. 매년. 네, 언제 얼마에 사느냐가 중요한 거고요. 매년 매수. 모건 크릭, 네 맞습니다. 모건 크릭 디지털 에셋 공동 창업자 제이슨 윌리엄스가 트위터를 통해서 향후에 200일 내에 비트코인 한 개만 구입해도 전 세계 99.8% 인구보다 빠른 행동을 취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예, 다음 말도 볼게요. 리서치의 기사인데요. 5천여 종의 알트코인 거래량은 전체 시장 거래량의 2%를 점유하고 있다. 이렇게 또 얘기를 했다고 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기존의 암호화폐 시장에는 총 5,146종의 암호화폐가 현재 존재하고 있고요. 네. 총 시가총액은 2,600억 달러 정도 됩니다. 그리고 상위 10개의 암호화폐가 시장 전체의 거래량의 85% 이상을 점유하고 있고 5,406종의 암호화폐 거래량의 합계가 전체 시장의 2.8%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네. 알트코인은 인기가 없는 겁니다, 지금. 자, 다음 말도 볼게요. 로저버가 비트코인 캐시 고리 중 한 명이 3천만 달러의 해킹 피해를 당했는데 이건 긍정적인 시그널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과연 자기께 털렸으면 이런 말을 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이건 노코멘트 하고 싶은데 얘는 바보네, 바보. 네, 로저버 이상한 얘기 또 그러니까 아무 말이나 또 한 겁니다. 비트코인 캐시 해킹 당했다고 그거 많이 보유했으니까 역시 비트코인 캐시 이렇게 자랑하는 거예요. 그래요. 자, 이런 이야기까지 있으니까 여러분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크립토 말말말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고요. 네. 자, 다음은 가장 빠른 비트코인 아침 방송 크립토 투데이의 친절한 경수식 코너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친절한 경수식 코너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잠시 또 오늘 함께하는 분 언급이 됐는데요. 어떤 분인지 한 번 더 소개해 주세요. 네, 디센터의 박현영 기자님이십니다. 엄청 귀여워요.
이분. 정말. 네, 안녕하세요, 기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귀요미 목소리도 귀엽네요. 자기소개 인사 먼저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 G센터의 박현영 기자라고 합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외부에는 좀 잘 못 나가고 계시죠? 네, 저 미팅도 그냥 이렇게 비즈니스적으로 네. 취재 미팅도 다 취소하고 네. 좀 미뤘어요. 다 미루고 계시구나. 요즘 네, 미팅 또 자체가 안 기자랑-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그 지금 블록체인 업계분 기사 쓰신 거 보고 전화드린 건데요. 블록체인 업계분들이 그 해외에 계속 다녀야 되는데 이 한국을 입국 금지하기 때문에 일하기가 쉽지 않죠. 네, 그쵸. 어때요? 어느 나라가 보통 그렇습니까? 기사에는 제가 좀 베트남이랑 싱가포르를 깊게 다뤘었는데, 네. 이제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막 국내 좀 유명한 VC들도 포트폴리오 보면은 베트남 블록체인 프로젝트들이 꽤 있어요. 네. 그래서 국내 기업들이랑 좀 소통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지금 베트남이 아마 무비자 입국이 안 되고, 네. 가면은 뭐 14일 격리해야 그렇죠. 된다 그러고, 그래서 네. 사실상 뭐 오지 말라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못 가고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많이 취소하시고. 네, 네네. 네. 그래서 이제 가서 사업을 계속 펼쳐야 되는데 그런 걸 못 하는 거네요, 현재. 네, 그쵸. 이제 뭐 VC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포트폴리오 프로젝트들이 거기 있으니까 좀 뭐 만나야 사업 진척 되는데. 상황은 어떤지 네네 체크도 좀 해야 되고 그러잖아요. 네, 네. 네. 근데 그런 것들을 못 하고 계시다고 들었어요. 그러면 사업뿐만 아니라 글로벌 행사들도 요즘 좀 많이 취소되고 있잖아요. 네네. 네, 어떤 행사들이 좀 많이 취소되고 있나요? 서울에서 원래 막 트론 행사 한다고 트론 행사. 했었는데 네. 네. 네, 그거는 막 미룬 것도 아니고 약간 잠정 보류 상태더라고요. 네네. 네, 뭐 미룬다고 그렇게 공지가 나오기는 했는데 네. 정확한 날짜를 발표하지 않아서 약간 잠정적으로 보류 상태인 것 같고 네. 뭐 해외 쪽으로 보면은 막 바이낸스도 베트남에서 하는 행사 취소한다고 하고 그런 외신을 봤어요. 네. 네. 네, 그래서 좀 행사들도 블록체인 쪽은 워낙 또 행사도 많으니까 미덕 같은 것도 다 미루거나 취소하고 이런 분위기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컨센서스도 제일 유명한 행사. 컨센서스도 취소가 됐죠. 그건 연기가 취소는 됐나요? 아니고 네. 그거는 이제 뉴욕에서 하는 건데 이제 미국은 지금 확진자가 많지는 않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알기로 취소된 건 아니고 그 기사에 있던 내용은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도 컨센서스 많이 가시는데 네. 그 일정도 어떻게 잘못될까 봐 걱정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왜냐면 미국 지금 여론이 네. 한국인들 입국 검사를 너무 느슨하게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여론이 있다고 네. 그런 보도를 봤어요, 제가. 미국 내에서요. 네. 네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도 뭐 한국인에 대해서 이제 의료 검사를 추가로 하겠다 이런 내용이 어제 좀 외신에서 많이 나왔었고요. 네. 그래서 만약에 뭐 미국이 추가적으로 입국에 막 조치를 취한다면 뭐 컨센서스 출장까지도 네.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그런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네. 네. 그런데 코로나19랑 점점 이제 영향이 초반에는 굉장히 많았었는데 요새는 코로나19 뉴스에도 크게 움직임이 많이 달라지지 않고 있는 거 보면 전반적으로 네. 시장이 좀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뭐 기자님도 그 활동하시는 데 있어서 좋은 기사로 그쵸. 저희한테 네, 내용을 잘 전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네. 요즘 저도 막 기자간담회 이런 것도 하나도 안 하거든요. 네, 다 그래요? 취소하고. 네. 외롭겠네. 재택근무하고 계시는 거 아니에요? 네. 재택근무. 네. G센터는 재택하고 있어요. 그러시구나. 네. 네, 그래서 취재도 다 전화로 요즘에는 하고 전화나 아니면 뭐 카톡이나 이렇게 유선상으로 하고 있고 직접 네. 만나는 거는 좀 미룬 상태예요. 네. 네. 오늘 전화 연결 너무 감사합니다. 네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D센터의 박현영 기자님이셨습니다. 네, 저희 계속해서 유튜브 통해서는 실시간으로 여러분과 함께 소통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네. 궁금하신 사항들 있으시다면 글 남겨주시기 바라겠고요. 네, 자 그러면 이제 또 다음 코너로도 저희 넘어가 볼까요? 일단 잠깐 요거
어제 스존님과 네. 김경수 소장님이 비트코인 더 내려갈 거라고 해서 풀매수를 했는데 JL님? 네, 수익을 봤습니다라고 얘기하셨는데 지금 새벽에 다행이네요. 미국 주식이 네. 최대한 엄청나게 급등을 했어요. 네. 그렇게 되는 경우에는 비트코인 시장에 영향을 미치거든요. 지금 또 조금 추가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좀 더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네, 이런 이야기들까지 여러분들 잘 참고하신다면 네. 여러분들도 뭐 수익도 낼 네네네. 수도 있고 네. 또 그 안에서 좋은 정보도 얻을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네. 같습니다. 자, 정말로 이제 다음 코너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고수혈전 코너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오늘 어떤 분이신지 이야기 또 해주실까요? 네, 오늘은 메이커다오의 김진우 매니저님께서 오셔서 핫한 블록체인 소식을 좀 전해주신다고 하네요. 네. 좀 불러보겠습니다. 김진우 매니저님.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알면 할수록 매력적인 탈중앙 금융 제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있었던 디파이 업계 소식을 제가 또 정리해 보았는데요. 지난주에는 굉장히 흥미로운 소식이 있었습니다. 컴파운드가 기존의 중앙화된 시스템을 탈피해서 거버넌스를 도입한다고 그리고 거버넌스 토큰을 도입할 것이라는 발표를 했습니다. 굉장히 업계 내에서는 말들이 많았는데요. 과연 어떤 내용인지 제가 한번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우선 컴파운드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야겠죠. 디바이 펄스에 따르면 컴파운드는 예치된 총 자산 가치 기준으로 현재 전체 시장에서 점유율 2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그 예치된 자산 가치가 약 한화로 1,800억 원이니까 굉장히 큰 금액이죠. 그래서 이렇게 보실 수 있고 컴파운드의 이제 특징들을 짚어보면서 과연 기존의 다른 담보대출 플랫폼들과 무엇이 다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 컴파운드는 기본적으로 블록체인 기반의 단기금융시장을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기금융시장이라는 것은 영어로 말하면은 머니마켓인데 보통 이 금융시장에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캐피털 마켓이라고 채권을 거래하는 비교적 큰 금액의 자금들이 오가는 시장이 있습니다. 이 경우는 아무래도 자금 규모가 크다 보니까 조금 더 거래 호흡이 길고 오래 걸린다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와 반대로 머니마켓의 경우 조금 더 적은 금액으로 더 빠르게 거래가 오간다는 것이 특징인데요. 일단 컴파운드가 만들려는 머니마켓은 유동성 풀이라고 보통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여기 아래를 보시면 머니마켓에 본인의 자금을 예치를 하고 그리고 보상을 받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대출을 받는 사람들은 당연히 수수료를 내겠죠. 그렇게 함으로써 이 머니마켓이 점점 더 크게 성장하고 어떤 예치 보상이라든지 대출 어떤 능력을 점점 더 끌어올리는, 성장시키는 그런 시장이 형성되게 됩니다. 이것을 예를 들면은 전통금융시장에서도 기관이나 은행 그리고 개인들이 갑자기 급전이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갑자기 돈을 빌려야 되는데 캐피털 마켓에 가서는 좀 힘들겠죠. 그래서 보통은 단기금융시장, 이 머니마켓을 찾는데요. 만약에 돈이 필요한 경우가 아니어도 돈을 갑자기 목돈이 생겼는데 이를 이용해서 수익을 얻고 싶다고 하는 경우에도 바로 이 머니마켓을 찾습니다. 그래서 하루나 일주일, 한 달과 같이 굉장히 짧은 기간에, 비교적 짧은 기간에 돈을 맡기고 또 보상을 얻어갈 수 있고 또 그 반대로 돈을 빌리고 또 수수료를 내는 그런 시장이 바로 컴파운드가 꿈꾸는 블록체인상의 머니마켓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을 들어보면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뭔가 자금이 오가고 한다는 게 블록체인과 스마트 컨트랙트를 도입하면 굉장한 시너지가 날 것만 같죠. 그래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면 컴파운드의 경우는 예치금이 많아지시 대출해 줄 수 있는 머니마켓, 한마디로 유동성 풀이 커지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출금이 많아지면은 유동성이 이제 많아지고 그에 따라서 시스템 내의 알고리즘이 조금은 중앙화된 알고리즘이 자동으로 이자율이라든지 보상률을 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용자들은 다른 모든 것이 탈중앙화된 디파이보다는 어느 부분에서는 조금 더 쉽게 사용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디파이 플랫폼으로서 조금 다른 점은 예치를 할 경우 예치한 토큰 그대로 보상을 받는 것이 아니고 C 토큰이라는 것으로 보상을 받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만약에 스테이블 코인 다이를 컴파운드 플랫폼 내에 예치를 할 시 그대로 다이를 받는 것이 아니고 C 다이라는 새로운 토큰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 C 다이는 작동 방식은 사실은 일반 디파이와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그냥 다이를 받지 않아도 C 토큰 자체의 가치가 연 보상률만큼 계속해서 상승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점진적으로 계속 상승하다가 1년 뒤에 원하는 보상률만큼 그 가치가 상승했을 때 다시 컴파운드 시스템 내에서 그냥 원래 다이로 교환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C 토큰의 가치를 상승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요. 다음으로 또 일반 디파이랑 다른 점은 초기에 중앙화된 시스템을 갖췄다는 것입니다. 업계 점유율 1위 메이커다오와 다른 점은 메이커다오는 초기부터 거버넌스를 구축했기 때문에 현재까지 계속해서 거버넌스와 관련된 다양한 의사결정들이 있었고 그런 생태계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컴파운드는 초기에 좀 더 빠른 시스템 성장과 유저 확보를 위해서 중앙화된 시스템을 택했는데 현재는 그것을 넘어서서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탈중앙화된 시스템을 만들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컴파운드에서 지원되는 암호화폐인데요. 총 7종이 있고 이 스테이블 코인, 다이와 USDC를 비롯해서 뭐 어거 토큰이라든지 BAT, 제로엑스 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직접 컴파운드에 한번 가보시면 알 수 있듯이 대부분 현재 스테이블 코인인 다이와 USDC로 금융 거래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말인즉슨 이 스테이블 코인을 예치할 경우 보상률도 그만큼 크고 또 대출을 했을 경우 그만큼 대출 수수료도 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 꼭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컴파운드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가 전반적으로 알려드렸는데 그럼 이 컴파운드가 왜 거버넌스를 만들려고 하는지 또 그 거버넌스는 뭔지 그거부터 알아야겠죠. 그래서 설명을 좀 간단하게 드리려고 합니다. 거버넌스라는 것은 위키피디아에 따르면은 과거에는 정부가 일방적으로 주도를 해서 어떤 국정 운영이나 나라의 행정을 운영을 했죠. 그런데 그런 것들을 탈피해서 정부나 기업, 비정부 기구 등 다양한 주체들이 한데 모여서 어떤 네트워크를 형성합니다. 어떤 이해 집단을 형성하게 됐는데요. 그 이해 집단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뭐 어떤 의사를 공유하고 투표를 하는 그러한 방식을 보통 거버넌스라고 부릅니다. 이 거버넌스가 사실은 학자들 내에서도 굉장히 의견이 분분하고 정확한 정의가 무엇이냐 하는 것이 굉장히 갈리기도 하는데요. 블록체인의 거버넌스와 가장 이제 유사한 정의를 제가 조금 골라보았습니다. 그럼에도 아직 조금 복잡하죠. 그래서 제가 진짜 블록체인에서 거버넌스가 어떻게 정의되고 쓰이고 있는지를 조금 이 네 가지 핵심을 중심으로 좀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블록체인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어떤 네트워크죠. 오픈소스로 이 데이터도 제공이 되고 모든 것들이 제공이 되기 때문에 누구나 시스템 내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채굴자나 토큰 보유자 등이 시스템에 모여들어서 참여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보통 토큰 지분을 보유하고 있거나 이 해시 파워라는 채굴 어떤 능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마치 기업의 주주총회에서 지분을 보유한 사람이 의견을 행사하는 것처럼 이 네트워크 내에서 자신의 어떤 지분 권한, 어떤 의사 표명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네트워크 구축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다양한 집단들이 한데 뭉쳐서 이해 집단을 형성하는 것인데 이 블록체인에서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이오스 같은 프로토콜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서로 상호 호환은 안 되지만 개별적인 이 블록체인 프로토콜들이 존재하고 그 안에서 다양한 사람들이 개별적인 거버넌스를 형성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문제 해결인데요. 블록체인에도 상당히 많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스마트 컨트랙트 코드에 에러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블록체인 이 프로토콜 전체에서 어떤 코드상의 결함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몰랐더라도 나중에 알게 될 수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나중에 알게 되더라도 사람들이 이 행위자들이 투표나 어떤 의사 교환을 통해서 점점 더 업그레이드 시키고 발전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토콜 최적화를 계속해서 이룩하는 것이 바로 이 블록체인 거버넌스의 핵심 목표인데요. 이러한 모든 의사결정이나 의견 공유 과정 자체가 탈중앙화된 방식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또 진행되기 때문에 태생적으로 검열 저항성을 띠고 있다고 보통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정 운영의 방식입니다.
그럼 이 거버넌스가 실제로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한번 이제 알아볼 필요도 있는데요. 보통 BIP랑 EIP가 유명합니다. 비트코인 임프루먼트 프로포설, 이거는 이더리움에서 쓰는 거죠. 이더리움 임프루먼트 프로포설 해서 비트코인 개선안, 이더리움 개선안이라고 보통 부릅니다. 그래서 이 각 네트워크 안에서 사람들이 나는 이 네트워크가 이런 방향으로 발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업그레이드 또 개선안 같은 것들을 제출하면은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지지 의사를 표명하거나 투표를 던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만약에 승인이 된다면 다음 블록체인 블록 업데이트 때 그것이 반영이 되어서 점점 더 블록체인이 개선되는 그런 효과를 거두게 됩니다. 그리고 이 다음에 거버넌스 프로 같은 경우는 디파이 이제 메이커다오 플랫폼에서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행하는 어떤 투표의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실상은 기존의 뭐 BIP라든지 EIP와 굉장히 유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과정들이 쭉 진행이 되면서 결국 이 블록체인 네트워크와 어떤 특정 서비스는 플랫폼들은 탈중앙화된 자율조직으로 나아가고 있다라고 보통 이야기합니다. 이 시스템 자체가 누군가에 의해서 단일 개체에 의해서 운영되거나 좌지우지되는 것이 아니고 시스템에 참여한 사람 누구나 이것에 기여를 하고 또 의견을 제출하고 또 서로 투표를 통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탈중앙화된 어떤 플랫폼 시스템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오늘의 결국 컴파운드의 거버넌스가 뭔지 아는 시간입니다. 컴파운드는 이제 초기에는 중앙화된 시스템을 택했지만 백서상에 우리는 거버넌스에 이렇게 구축할 것이다 라고 명시를 해 놓았는데요. 제가 좀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C토큰 시장, 그러니까 머니마켓 시장을 개설하거나 각 마켓의 이자율을 바꾸거나 오라클을 변경하거나 보유고에서 인출을 하거나 또 심지어 새로운 관리자 그리고 관리위원회를 선출하는 것까지 컴파운드는 대부분의 컴파운드 시스템 내에 중요한 의사결정을 거버넌스에 이양하는, 넘기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다 사실은 이행이 하나씩 돼야 탈중앙화된 자율조직으로까지 나아갈 수 있는 것인데요. 그렇게 함으로써 컴파운드가 거둘 수 있는 이점은 대표적으로 디파이에 있는 많은 사용자들이 어떤 사람으로 인해 발생하는 어떤 리스크를 지지 않고도 컴파운드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는 점입니다. 한마디로 인재가 발생하지 않는 어떤 시스템이나 플랫폼이 되어버리는 것인데요. 그럴 경우 사람들의 신뢰를 더 많이 얻고 더 많은 사용자층을 획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컴파운드에게 좋은 이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거버넌스 토큰이 출시되면서 이러한 과정들이 얼마나 순조롭게 또 진행이 되는지 계속해서 지켜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향후에 만약에 중요한 업데이트나 중요한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한 번 더 정리해서 여러분들께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컴파운드와 거버넌스에 대해서 한번 전반적으로 알아보았고요. 제가 그 외에 이 디파이를 사용하면서 좀 다양한 어려움이 있고 또 이제 굉장히 복잡한 것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공부를 하시거나 조사하실 때 좀 많이 도움이 되실 수 있도록 이러한 여러 가지 기능이나 웹사이트들을 좀 정리해 보았습니다. 디파이라는 게 사실은 어떤 기업이나 기관이 운영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서비스 센터도 없고 전화해서 물어볼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항상 공부하고 또 알아보아야 하는데요. 디파이 프라임이나 디파이 펄스, 론스캔 등의 이러한 서비스들은 그러한 사용자들을 위해서 다양한 데이터도 제공하고 또 교육 자료 같은 것들도 계속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크게 다양한 것들이 있지만 4가지를 꼽아 보아서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려고 하고요. 가장 먼저 디파이프라임.com입니다. 디파이 서비스들을 카테고리별로 알기 쉽게 한눈에 볼 수 있게 이제 정리를 한 웹사이트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웹사이트에서 자체 블로그를 통해서 각 서비스들을 직접 찾아가서 인터뷰하기도 하고 또 소개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재미있는 자료들이 많이 있고 또 예치나 대차, 유동성 풀 기준으로 디파이 플랫폼들의 어떤 보상률이 얼마나 되는지, 수수료가 얼마나 되는지 순위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만약에 본인의 지갑을 연동시킨다면은 디파이 포트폴리오를 통해서 자산 관리 그리고 디파이 관련된 데이터 분석 데이터를 직접 확인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이렇게 말로만 설명드리면 좀 아쉽기 때문에 직접 이미지를 통해서 여러분께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바로 디파이프라임.com의 홈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스크롤을 제가 좀 내려보면은 디파이 프로젝트들을 이렇게 카테고리별로 굉장히 다양하게 세세하게 분류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보시면은 이것을 다 합치면은
굉장히 많은 수의 디파이 프로젝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웹사이트에 가시면 이런 버튼을 눌러서 페이지가 이동되면 또 리스트가 나오겠죠. 그래서 다양한 프로젝트들을 직접 확인하시고 또 알기 쉽게 정리하실 수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런 디파이 레이트라는 버튼을 누르시면은 스크롤 또 내려보겠습니다. 이러한 스테이블 코인을 예치했을 때 내가 얼만큼 월별로 또 분기별로 또 1년별로 그 수익을 얻을 수 있는지, 보상을 얻을 수 있는지를 그래프를 통해서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 그리고 좀 더 올리면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나 이제 암호화폐를 예치했을 때 얼만큼 수익을 얻을 수 있는지 각 플랫폼별로 순위를 나눠서 또 보여주고 있는 표입니다. 역시 대출했을 때 얼만큼 수수료를 내는지도 볼 수 있죠. 여기 42%는 조금 오류인 것 같습니다. 이 버그가 조금 있어서 그렇게 나오는데 보통 8에서 15% 정도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리퀴디티 풀인데요. 탈중앙 거래소, 유니스왑 같은 탈중앙 거래소에서는 유동성을 제공하는 사람에게 일정의 보상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역시 보상률을 확인하셔서 좀 디파이를 사용하실 때 참고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디파이 포트폴리오입니다. 제가 지금 지갑을 연동해 놨는데 이 컴파운드나 DYDX, 메이커다오 플랫폼에 10다이씩 제가 예치해 놓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적은 금액이지만 보상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 것을 제가 한눈에 확인할 수 있고요. 만약에 제가 사용하고 있는 예치 서비스가 아니고 다른 서비스를 알고 싶다. 그럼 오퍼튜니티를 통해서 역시 스크롤을 조금 올려보면 굉장히 많은 토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WBTC라든지 카이버 네트워크 토큰도 있고 마나, 링크, BAT, 그리고 제가 지난 시간에 설명드린 REP, 어거 토큰도 있습니다. 이런 토큰들을 통해서 다양하게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 여러분 꼭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디파이 펄스인데요. 제가 하도 많이 이 방송에서도 사용하는 웹사이트고 또 자료이다 보니까 여러분들도 아마 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디파이 시장에 전반적인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예치 대차 서비스들의 순위 그리고 점유율을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서 또 흥미로운 자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디파이 서비스들의 리스트를 제공한다는 것은 프라임과 굉장히 유사한 부분이고요. 역시 이 그림을 통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순위를 쭉 보여주고 각 서비스들의 점유율도 같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 랭킹 올려보면 이런 식으로 확인하실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디파이 펄스의 Earn Income 버튼을 누르시면은 본인이 보유한 암호화폐를 예치했을 때 얼만큼 매월 또 연별로 보상을 얻을 수 있는지 약간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이런 식으로 직접 쉽게 확인할 수 있으니 이 부분 꼭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디파이 리스트인데요. 한 페이지에 모든 것을 담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또 많기도 하고 또 이런 것들이 많이 있구나 또 여러분들 쉽게 확인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까 디파이 프라임에도 있었는데 디파이 프라임과 디파이 펄스는 서로 안 겹치는 프로젝트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서로 양쪽을 보시면서 참고하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론스캔 역시 제가 굉장히 자주 방송에서도 참고하는 그런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현재 예치했을 때 수익률이 얼만큼 되는지 또 대출했을 때 이자를 얼만큼 내야 되는지 굉장히 코인별로 나눠가지고 쉽게 보여주고 있는 자료입니다. 그리고 대출 현황이 현재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도 각 암호화폐별로 쉽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프와 지표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디파이 익스플로어인데요. 이 부분은 제가 좀 아쉬워서 다이스태츠랑 메이커버런스.com 같은 좀 추가로 다른 서비스도 소개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담보대출 계약에 관한 데이터를 제공하고 또 담보대출 시뮬레이션까지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보여드리면 디파이 익스플로어에서 조금 여기 오류가 있네요. 그런데 전반적으로 이 시뮬레이션을 제가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제가 만약에 2월 25일에 담보를 이만큼 맡기고 다이를 5천 다이를 정도 빼냈을 때 얼만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쉽게 볼 수 있으니 여러분 꼭 한번 이런 부분 활용하셔서 다음에 디파이 서비스를 사용하실 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다이스태츠.com인데 굉장히 많은 암호화폐, 스테이블코인 다이와 관련된 지표들이 있으니까 이 부분도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메이커버런.com입니다. 그래서 메이커 시스템 내에서 MKR이 얼만큼 소각이 되는지 또 각 스테이블코인의 현황은 어떻게 되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 전반적으로 제가 컴파운드와 거버넌스 그리고 디파이를 사용하면서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기능들을 소개해드렸습니다. 다음에도 또 좋은 정보를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메이커다오의 김진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